오늘 보니까 미디어 오늘 뭐 관련된 기사도 보고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이 윤석열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KBS 사장 임명 제가를 해서 바로 임명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KBS 라디오 센터장인지 국장인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오는 그 스텝이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임명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 예정인데 임명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장은 임명됐지만 그 다음에 그 발령은 자기 스텝 발령은 그 뒤에 돼야 되는데, 근데 아마 어제 밤에 일요일 밤에 오늘 오후에 주진우의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거에 대한 날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날린 건 아니겠고 아마 아니 프로그램 자체를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집 어떤 걸로, 글쎄 아무리 그 미온털이 바뀌고 그랬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한이 없는 애가, 그러니까 센터장 발령을 받지 않은 애가 내가 내일 되면 발령이 다니까 내일 바로 주진우한테 연락해 라고, 연락 안 하면 너 재미없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이겠죠. 물론 협박을 뭐 그렇게 뭐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뭐 압박이, 정확히 압박이죠. 협박이라기보다. 글쎄 이제 얼마나 그 미온틀이 바뀌었으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주진우 같은 애들은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주진우는 끝까지 버텨볼 요량이었는데 최경영이나 홍사운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유튜브로 나가고 뭐 겸손 흔들어 나가고 알아서 나가는데 얘는 끝까지 버텨볼, 뭐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날리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3시인데 2시간 뒤에 있을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주진우 라이브 이제 없는 거죠, 프로그램이. 뭐 갈자로 가진 놈이 뭐 특히 법률 기술자를 동원해서 날린 대우면야 뭐. 그런데 모양새는 좋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도 하긴 뭐 굳이 뭐 그 사장 된 것도 뭐 적법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KBS는 이제 다 날라갔네요. 배종찬 시사본부에 제가 패널로 이렇게 나가는데 배종찬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건 유지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사 프로그램 자체를 다 그냥 갈아엎을 생각인 것 같으니까 뭐 5년 동안 2018년부터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2018년부터 오태훈 아나운서랑 시작해서 했던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장렬히 전사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냐, 시사본부 하고 나오는데 그 조효정이라고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거 PD였던 사람이 최경영 기자랑 같이 퇴사하면서 최경영 TV를 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뭐 도와주는 거야. 뭐 어쨌든 제가 뭐 패널로 나가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한국이 민주주의가 퇴보한 건 확실히 퇴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그 청문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더 팩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약간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사후 영장 발부 뭐 이런 건데 89년 얘기입니다. 89년 얘기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뭐 개판이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개판이었던 거에 어쨌든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거죠. 1989년도에 어떤 출판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나서 영장은 나중에 사후에 발표해줬다,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팩트라는 데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아마 이건 기록을 본 게 아니라 1989년 뭐 그때쯤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공안 탄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사법부, 특히 판사들이 이런 거를 용인해주고, 아니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것의 도구가 됐던 그런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종석이 그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를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게 89년에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해줬던 발부한 기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발부한 기록이 있을 거고, 영장 실질적으로 집행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한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 자체가 없거나 아예 만들어 놓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거를 일종의 조작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웃긴 거 그런 거예요. 이종석이라는 애가 실제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 게 참 애매해요. 지가 영장을 발부했으면은 아니 발부한 건 맞습니다. 아니 제대로 발부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그때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법원행정처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이따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겠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워낙 많은 영장을 이렇게 발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문제 제기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판사들이 무슨 짓을 하던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기록에 남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막, 그게 무슨 사법 행정이냐, 사법 판결이냐. 이것도 일종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장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모든 게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구시대로 이종석 같은 애들이 설마 헌법재판소장이 제일 깜냥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거꾸로 가다 보니까 저런 애가 이 헌법재판소장에 이제 된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최소한 아니 물론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서야 좀 공개하는 나라에서 그때 막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막 영장 발부해주고 사후영장 발부해주고 이런 거를 했던 그 판사들이 반성이나 하겠습니까? 사후살인하고 뭐 개판으로 했던 검사 판사들이 뭐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까지 인정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사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기 범죄 건수가 한 해에 30만 건, 20만 건, 20에서 30만 건, 숫자도 20에서 30만 정도 피의자가.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54만 건, 그러니까 20만 건에서 30만 건 사이죠. 대충 한 30만 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26조. 사실 저는 뭐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년에 160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사기 피해,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암수범죄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에 5 곱하기 6은 해야 됩니다. 5, 6은 정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한 해에 한 160조, 50조, 60조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놀랍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이제 건수로 해면은 뭐 25조, 30조 정도가 최대 뭐 15조에서 25조 막 되는데 너는 왜 160조 막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거기다 5배 곱해야 됩니다. 최소한 5배. 그러니까 2020년 25조면 5배, 한 13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사건화 되지 않은 그런 많은 어떤 뭐 사기 관련된 그 피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거면 16조라고. 근데 이건 공식적인 기록인 거고, 이건 그냥 신고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신고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청조 같은 이런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양형기준에서 5억 넘어 50억 이하일 경우에도 기껏해야 기본형이 아주 많아야 5년, 6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30억 해쳐먹었어요. 40억. 그런데 5년형이에요. 그것도 이쪽 저쪽 깎아주면 3년에서 4년 사이예요. 한 40억 해쳐먹고 빼돌린 다음에 5년 이거 살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남는 장사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법조인들이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임채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선고형이 낮으니 차명을 빼돌린 돈 사기꾼이 몸으로 떼어 몸빵한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형량을 강화한다고 한다 한들 형량을 얼마나 강화하겠습니까? 2배 큰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왜 사기 범죄가 형량이 높지 않고, 그리고 왜 사기 범죄가 수사되지 않고, 왜 사기 범죄가 실제로 이렇게 판이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들이 벌어먹기 딱 좋은 게 사기꾼들이거든요. 작은 사기나 큰 사기꾼들. 그러니까 전청조 같은 애들한테 붙어서 변호하는 애들, 소위 말하는 배임 횡령이나 주가 조작해내는 그 애들한테 변호하는 애들, 걔네들 다 정관들이거나 아니면 꽤 괜찮은 로펌들입니다. 걔네들이 달려들어갖고 변호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형량을 강화한다. 이게 웃긴 소리라는 거예요. 형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기가 줄어드느냐? 일정 정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사기 범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사기 범죄를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또 관련된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환수해서 돌려주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을 몰수해 갖고 일반 회계를 넘기지 말고 그것을 특정한 형태에 관련된 형태의 범죄 수익을 사전에 차단해 갖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전환,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해는 소리가 되도 않는 소리들 해내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정관 이런 애들이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형량이 지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럼 형량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얘들을 관리해야 될 것이냐, 교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얘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얘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며칠 전에, 아니 얼마 전에 3일이니까 열흘 전이군요. 피싱 로맨스 스캠 범죄를 당한 후에 마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에 피해자입니다. 투신했던, 추락사했던 20대 여성의 일. 이렇게 이런 피해자들이 그냥 막대하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극단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론이 에휴 그 소액인데 어떻게 피싱 사기에 왜 속아? 그리고 경찰 애들 그거 못 잡아. 현실적으로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해결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해줘, 여론도 안 좋아,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해. 오히려 그런 피해자 탓을 하는 그 댓글에 이런 놈들은 가해자 놈들이 쓰는 게 훨씬 더 많고, 특히 20대, 10대 여성들,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당한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극단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기라든가 이런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먼지를 먹어서. 특히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나 전화금융사기는 20대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사회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쳐주고 사회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거 안 해주면서 왜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기꾼들은요, 한 번 친 애들이 계속 칩니다. 사기꾼 전성시대. 양형기준 문제? 글쎄요. 강력범죄보다 더 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과 18범짜리 격리가 있습니다. 격리가 회사의 회계. 얘가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과 18범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전과 18범짜리를 어떻게 회사 격리를 쓸 수 있을까요? 되게 웃긴 거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관련해 갖고 5년 지난 것은 사실은 그거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격리 파트라든가 회계 파트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런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애들은 채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를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전과 18범죄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36살짜리인데 징역 10월인데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됐어요. 얘가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40일에 거쳐서 그 회사의 화물 운송비를 3억 2,400만 원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 다음에 허위 기록 작성에 허위 문자 발송하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끔 굉장히 치밀하게 한 거죠. 그걸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재판부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죠. 근데 감형해준 이유가 감형도 2개월이에요. 10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뭐 그게 크다고. 양육해야 될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한대요. 아니 근데 이 사기, 이 업무상 횡령 이런 것만 18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겠지만 애초부터 채용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항소해갖고 2개월을 깎았어요 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실제 범행 과정에서 2억 정도를 다시 재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빼돌렸다가 마음대로 쓰다가 다시 조금 넣었다가 다시 쓰다가 넣었다가 이런 거죠. 자, 생각해보면 얘가 그러면 이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계속했을까요? 아니면 좀 지나서 빵 터트리고 수십억 해고 튈까요? 아직 모르죠. 이미 밝혀진 것은 3억인데 2억을 다시 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전을 시킨 거예요. 신용 회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의 과거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판사에도 전혀 감이 없고 뭐 수사하는 애들도 사실은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얘만 이 범인 얘만은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해. 야, 동종, 이종, 18범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운이 좋았던 거죠. 얘가 조금 있다가 크게 뻥 튀겨 먹고 뭘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횡령을 하려고 하면은 야, 10억 있으면 10억을 딱 하고 튀지. 아니 다시 넣는 건 뭐야? 왜 넣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삥 수법으로 돌리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최대에 모였을 때 확 가지고 날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전혀 형사적인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기라는 범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수사한 애들도 이 감이 없고 검사나 판사 애들도 뭐 별 신경 안 쓰고, 얘가 그러면 징역 8개월이니까 대충 뭐 구속되고 그러면 재판 끝날 때쯤이면 이제 다 그냥 쪽입니다. 그러면 1억 넘은 거를 변제를 했을까요? 아니, 몸빵을 했으니까 안 내놓을 겁니다. 어쨌든 뭐 한 8개월 해갖고 한 1억 벌고 좀 지나서 이제 어디 갑니까? 또 비슷한 데 가서 이제 기법을 터득했으니까 비슷한 데 가서 또 큰 걸 한번 해야겠죠. 이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참,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어린 자녀가 연이져 있다. 양육해서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양육해야 될 어린 자녀를 두고 범죄를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어린 자녀를 방패막이 삼아서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험치가 쌓이니까 애들이 어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판사들이 봐준다는 걸 딱, 이거면 사실은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애들이 3번 4번한 애들이 지가 음주운전해갖고 사람을 불구를 만들고 진짜 엄청나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 아니면 자기 가족들 부양해야 된다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판사 같으면 선처 안 해줄 것 같죠. 다 선처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흉기들이죠.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 걔는 또 나가면 또 음주운전 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나가면 형량 다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은 사기 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그 많은 피해라든가 이런 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의가 필요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왜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걸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웃긴 놈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 평택에, 이제 이놈은 이제 경찰인데, 성매매, 포주, 얘가 중학교 동창생인데, 걔한테 단속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빼주고, 뭐,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봐주고, 신고자 이름 연락처 알려주고,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3천만 원 빌린 거라고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경찰관 면접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100의 명격 100 정답을 얘기를 하죠. 현실에서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뇌물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불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 새끼들을 봐준 거죠. 예?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근데 실제로 검찰에 가보니까 차명 계좌 찾아내고 그런 거죠. 실제로 차명 계좌로 뇌물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뭐 수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경찰이란 놈이 포주인 중학교 동창이랑 붙어먹고 그거를 같은 경찰인데 수사도 안 하고 그걸 검찰에서 해갖고 이제 징역 5년 이게 개판 아닙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시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토킹, 흉기 휴대 스토킹 같은 경우 법정 최고형 근데 이게 뭐 3에서 5년 권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률에 정의된 법정형과 달리 그거보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 국회에서 이런 걸 만들지? 웃기죠? 그럼 국회가 만들어낸 법은 뭐고 그거를 지들 마음대로 깎아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더 우위에 있나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더 높다?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치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형사사건이라든가 판사들의 능력치가 그만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판사들이 그만큼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물적 증거주의라든가 형량의 판단이 부족한 어린애들, 경험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양형 권고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법 시스템 고민도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건 진짜 개새끼인데 개새끼하고 개같은 년이죠. 피임약을 먹인 뒤에 초동생 의붓딸을 엄청나게 성폭행한 계부. 근데 그 엄마는 또 애교를 부리라 강요했다. 의붓딸은 계부 기소 일주일 뒤에 죽었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놈은 2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차마 이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의붓아버지라고 말하기도 그런 더러운 새끼한테 2주마다 한 번씩 강간을 당했는데 피임약을 먹이고 술과 담배를 권하면서까지도 이 M이라고 하는 년은 그거를 어떻게 공범이죠, 공범.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피해자 아이가 자살인가요? 이게 자살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이 강간범과 M이 둘 다 때려 죽여야 되는 년놈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건 극단 선택인지 실족사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년놈들이 있으니 세상이 이건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명복을 빕니다.